기온이 35도까지 치솟은 1976년 7월 15일 오후 4시 데어리랜드 초등학교 아이들을 태운 버스가 캘리포니아 차우칠라 외곽도로에 들어섰습니다. 버스 안은 방금 수영 수업을 마친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장난기로 가득했고 운전기사 에드레이는 늘 그렇듯 아이들의 소음을 등 뒤로 하며 익숙한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소음이 버스 안에 가득 번지던 그때 흰색 밴 한 대가 돌연 버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에드레이가 미처 상황을 판단하기도 전 정차한 밴의 문이 열리고 스타킹을 뒤집어 쓴 3명의 괴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산탄총과 소총을 들이밀며 버스 안으로 난입했고 겁에 질린 10살 소녀 조디 해핑턴의 배에 총구를 겨누는 잔혹한 방식으로 순식간에 모두를 제압했습니다. 이후 버스를 배수로에 은폐한 괴한들은 인질들을 밴으로 옮기면서 치밀하게 흔적을 지웠습니다. 현장에 단 하나의 발자국도 남기지 않기 위해 인질들이 버스 문에서 밴 입구로 직접 건너뛰게 했습니다. 인질들이 갇힌 밴의 내부는 창문에 검은 페인트가 덧칠해지고 사방이 거친 나무 패널로 막혀 밖을 전혀 볼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완벽히 차단된 어둠 속에서 압송이 시작되자 지독한 열기와 공포가 아이들을 짓눌렀습니다. 11시간 동안 들리는 것이라곤 낡은 엔진음과 타이어 마찰음뿐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떨림만으로 존재를 확인해야 했던 이 가혹한 시간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공포였습니다. 7월 16일 새벽 밴이 멈춰선 곳은 리버모어의 한 거대한 채석장이었습니다. 차 밖으로 끌려 나온 인질들의 눈앞에 나타난 건 땅 밑으로 깊게 뚫린 좁은 구멍과 그 아래로 연결된 사다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안이 비추는 손전등 불빛을 따라 지하 3.6m 아래로 내려갔고 그곳에는 폐기된 대형 트럭 트레일러가 통째로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길이 5m, 너비 2.4m의 비좁은 트레일러는 수용시설이 아닌 산 사람들을 매장하기 위한 거대한 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두가 안으로 들어가자 천장의 입구가 철판으로 덮였고 그 위로 수톤의 흙더미가 쏟아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완전한 매립이 끝난 뒤 찾아온 정막 속에서 인질들은 자신들이 지하에 통째로 매장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얼마 후 지상과의 유일한 연결 통로였던 환풍기마저 멈춰섰습니다. 공기순환이 끊긴 지하 공간에 열기가 고이면서 트레일러 안은 순식간에 숨조차 쉬기 힘든 고열의 밀실로 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천장이 흙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이 지하 공간을 채웠고 휘어진 천장은 모두를 집어삼킬 듯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좁아지는 공간과 희박해지는 산소,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이들은 처절하게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철판벽에 부딪혀 기괴한 메아리가 되었고 오물통에서 번지는 악취는 숨통을 조였습니다. 매장된 지 16시간, 산소가 고갈되어가는 지하 무덤에서 인질들은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직감하며 희망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이 금방이라도 붕괴할 듯 뒤틀리는 굉음이 커지자 버스기사 에드레이와 14살 소년 마이클 마셜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지하 무덤에 앉아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다는 생존 본능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깔고 앉아있던 14개의 스프링 매트리스를 한 곳으로 끌어모아 천장 입구까지 닿도록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흔들리는 매트리스 탑 위로 기어 올라간 마셜은 천장의 해치를 밀어올리려 했지만 그 위에는 45kg에 달하는 거대한 산업용 배터리 2개가 철판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셜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자 에드레이가 위로 올라가 힘을 보탰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어깨로 철판을 밀어올리며 틈을 만들었고 마셜은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지렛대 삼아 있는 힘껏 배터리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납치범들이 덮어둔 두꺼운 합판 상자와 흙더미가 다시 탈출구를 가로막았습니다. 비좁은 틈새로 인해 이제부터는 온전히 마셜 혼자만의 싸움이었습니다. 에드레이와 아이들이 아래에서 매트리스를 지탱하는 동안 마셜은 꼭대기에서 부서진 나무 파편과 맨손만으로 흙과 자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져 나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파헤친 흙더미 사이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범인들의 정체는 미국 사회를 다시 한번 경악케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에 찌든 전과자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최고 부유층의 자제들인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주동자 프레드 우즈는 12만 평에 달하는 대저택을 소유한 백만장자의 상속자였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부유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 이토록 치밀하고 잔혹한 범죄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납치극을 벌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로 떠안은 빚을 청산하고 가문의 저택을 복원할 자금 500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즈는 영화 더티 해리 속 스쿨버스 납치 장면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영화적 연출을 현실에서 완벽히 재현할 수 있다는 그의 망상은 결국 무고한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FBI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전파 차단용 납상자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을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통신마비였습니다. 실종 소식에 학부모와 언론의 전화가 차우칠라로 폭주하면서 지역 통신망이 완전히 붕괴한 것입니다. 범인들은 몸값을 요구하기 위해 수십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과부하로 먹통이 된 회선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상황을 포기한 채 낮잠을 자버리는 기행을 보였고 그 사이 인질들이 스스로 탈출에 성공하며 상속자들의 범죄 시나리오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범인들은 전원 체포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초기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 법리적 해석이 뒤집히면서 범인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해 아동들이 입은 상처가 중대한 신체적 위해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적 훼손이 적다는 이유로 형량이 대폭 감경되었으며 이는 아이들이 겪은 극심한 심리적 외상과 공포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동자 프레드 우즈는 수감 중에도 1억 달러의 신탁기금을 활용해 금광 사업과 농장을 경영하며 일반적인 수감자와는 다른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옥중에서 3차례의 결혼식을 올리는 등 특권을 누리던 그는 마침내 2022년 가석방 허가를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출소하는 순간에도 생존자들의 시계는 사건 당일에 멈춰 있습니다. 심각한 PTSD는 일상의 파괴로 이어졌고 일부는 공포를 잊기 위해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하다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가해자의 자유와 피해자의 고통이 극단적으로 엇갈린 이 결말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세상에 돌아온 범인들과 달리 생존자들은 평생을 기억의 어둠 속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이 불균형한 정의야말로 차우칠라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단면입니다.